안녕하세요. 핵심공략 근무국어의 송은영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 이제 시조 마무리 할 거예요. 저희가 조선시대에 모든 시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의 작품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어떤 내용 범주에 따른 어떤 대표적인 시들을 다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조를 좀 읽어내는 힘, 그리고 시조가 뭐다라는 그런 느낌들은 확실하게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또 군무원 국어 기출에 나왔던 모든 시조들을 다 포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특화된 문학을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려웠나? 얘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꼬여서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 시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쭉쭉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선 이제 말기로 오면서 저희 사설 시조가 이제 많이 성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설 시조는 형식상의 자유로움도 있었지만은 다양한 어떤 생활 감정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님이 오마 학원을 그놈의 님, 그죠? 그놈의 님, 그죠? 우리가 사설 시조가 되겠고요. 과장법, 그리고 이제 반어법, 반어법이 또 드러난 부분 한번 같이 찾아볼 겁니다. 우리 해학적,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화자가 아마 여성인가 봐요. 이제 여성적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연정가라네요. 그치? 이미 오마 학원을, 이미 이제 말한 거죠. 내가 이제 곧 오마, 내가 곧 오마, 나를 기다려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연정가,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 그쵸? 중심 생각이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얼만큼 치열하게 기다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님이 오마 하거든요. 님이 내가 하면 오마가 안 나오니까 님이 곧 오마 이렇게 말한 거죠. 곧 오마. 님이 이제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거죠.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어요. 일찍 지어 먹고, 왜냐면 저녁밥 빨리 일찍 지어 먹고 빨리 이렇게 청소 깨끗하게 해놔야지 임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중문 나서서, 대문 나가, 이제 구체적으로 임을 이렇게 배웅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수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마에 대고, 그치? 이마 액자잖아, 이마 액자.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이미 오는가?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미 저쪽에서 온다라고 해서 저쪽을 바라보니까는 뭔가 거먹고 흰 게 이렇게 서 있어. 아이고야, 이미 오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야 이미 오구나.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버선을 벗어서 이렇게 품에 품고 신발을 제대로 신을 겨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신을 벗어 손에 쥐고 막 천방지축 엎치락 뒤치락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곤비님비, 님비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엎치락 뒤치락 난리를 진짜 치면서 진대 마른데 막 질든 마르든 뭐 상관하지 않고 가리지 아니하고 위령중창 건너가서 이제 님에게 위령중창 뭐 곤비님비 뭐 님비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뭐 이거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정말 막 요란스럽게 막 행동거지를 막 크게 하면서 막 임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의태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을 딱 이제 맞이한 거죠. 그래서 정옛말을 하려고.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옛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아 고생했어요. 일까요? 아니면은 보고 싶었어요? 일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옛말을 하려고 견우를 이제 훑어보니까 이 욕하는 건 아니고요. 상년 7월 사흔날 갈가벗긴 주출이 3대가 이제 뭔가 3대를 쫙 세워놨는데 그 3대의 줄기가 살뜰이도 얘가 반어법이 얘가 반어법. 근데 살뜰하다라는 것은 이제 알뜰하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3대를 죽이고 싶을 거야.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원망스러울 거야. 얘가 이제 나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 3대를 살뜰이도 나를 속였다. 살뜰이도 나를 속였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새가 지저귀어서 내가 좀 곤하게 자고 싶었는데 살뜰이 나를 깨웠다라는 것도 여러분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살뜰이도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고전 운문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로 반어적인 맥락에서 많이 나옵니다. 살뜰이도 나를 속였구나.
못 쳐라. 이 밤이니 망정이지 내가 낫이었던들 남을 그냥 웃길 뻔했구나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임을 막 맞이하는 그런 요란스럽고 과장스러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웃음이 유발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표현 안에서 해악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악이라든가 풍자가 보이고 있으면은 미적 범주 중에서 뭐를 갖고 있다라고 저랑 같이 공부했습니까? 맞아요. 골개미를 갖고 있다라고 공부했죠. 그래서 골개미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오겠다고 하기에 저작권 일찍 지어먹고 중문을 나서서 막 달려가 앉아가지고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거무이득한 게 있어.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허둥거리면서 우당탕 퉁탕 막 건너가가지고 정겨운 말을 하려고 견눈으로 흘낏 보니까 이제 껍질 벗긴 쥐줄이 3대가 알뜰히도 여기가 이제 반어법이라고 했었죠. 나를 속였구나.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 이제 행여 낮이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내 모습을 보고 웃었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정서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왜 그렇게 요란법석으로 지금 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뭐 일상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항상 살다 보니까는 뭐 누군가를 뭐 되게 간절하게만 기다리거나 뭔가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거나 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청춘일 때 있잖아요. 20대 때. 이때는 정말 막 되게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소망하기도 했고 막 기다리기도 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열정이 있는 여자이죠. 열정이 있는 여성. 여러분 그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조의 형태가 사설시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문학의 형태이다. 맞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평민의 가객들이 이제 주로 노래를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평민들이 주로 노래를 했고요. 가객이라고 하면은 그냥 노래를 뭐 즐겨 부르는 뭐 전문적인 가객도 있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노래를 즐겨 부르던 평민 가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조를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시조 전문 가객들도 뭐 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해학을 통해서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 이렇게 껍질 벗긴 그 3대가 나를 속였다라고 이제 말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고, 화자는 임에 대한 마음을 지나치게 너무 과장되게 진짜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행동을 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임에 대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국회직 8급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오지선다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5번이고요. 도산 12곡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산 12곡은 연시조예요. 연시조. 연시조라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에서 이제 하나의 수라고 하거든요. 한 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편의 수로 이제 구성된 시조가 대부분인데 그 수가 여러 개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 두 수, 세 수, 뭐 네 수에서 그 몇 개의 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초중장으로 마련된 요 시조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회고적이에요. 회고적. 그래서 이제 뭔가 회고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왔다. 뭐 자신의 지난 날을 이제 뭐 성찰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도산 12곡은 이제 크게 이제 12곡으로 12수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6개는 그 도산서원 근처의 어떤 자연을 즐기는 유유자적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어떤 자연 예찬적인 시조예요. 그리고 6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학문을 하는 것을 약간 권장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은 소망과 그리고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양분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예찬하고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은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인가를 가리실 필요가 있고요. 언학과 언지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서리법과 대구법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황의 작품이죠. 도산 12곡 이황. 도산서원은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면서도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봐요. 저는 이 도산 12곡을 만약에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도산서원이 궁금해져요. 그러면은 구글에 뭐 도산서원을 막 쳐가지고 확 봐요. 정말 좋다. 진짜 이런 데서는 자연을 예찬하는 시조가 절로 나왔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언지라고 하죠. 전반부 언지. 언지에서는 도산서원 주변의 경관에서 일어나는, 즉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감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언악. 언악이라는 것은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문 수양을 막 하는 학문 수양을. 그래서 언지와 언악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도산 12고 언지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언지가 뭐라고요? 그렇죠? 도산서원 주변의 경관에 대한 예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너무 이렇게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왜냐면 꼭 합격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살고 있는데, 물론 그런 태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또 때로는 어깨를 또 이렇게 축 펼 때, 그리고 축 그냥 알아서 늘어뜨릴 때, 일이 또 잘 될 때가 있어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럴 때 이제 요 제1곡을 읊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방원이가 회유를 할 때도 이제 쓴 말이긴 한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야. 이렇게 가면 어떠고 저렇게 가면 어때.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달관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실을 초연한 거예요. 그리고 달관한 거죠. 그런 달관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깊은 산골에 묻혀 사는, 여러분 어리석을 우자이죠. 어리석은 이 우생이, 어리석은 이 사람이 뭐 이렇다 어떠하겠느냐. 뭐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뭐 많이 생각하고 많이 행동한다들 뭐가 그렇게 다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황의 노래이잖아요. 굉장한 학문적인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어리석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물며 천석 고왕을 고쳐 무엇 하겠느냐. 그러니까 천석 고왕을 고치겠다 고치지 않겠다. 여러분, 천석고왕이 무엇입니까? 천석이 이제 샘과 돌을 말하잖아요. 샘과 돌. 샘과 돌은 무엇을 말한다? 자연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어떤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프다 이제 고황까지 아프잖아요. 그럼 절대 고치지 못한대요. 그래서 불치, 뭐 난치, 이제 절대 고치지 못하고 지금 고치기 어렵다는 그런 병을 말할 때 우리가 고황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게 병이 들어서 고황까지 병이 들었대요. 즉 무슨 말이냐? 자연을 사랑해서 얻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얻은 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화고질도 마찬가지고 연화고질. 이런 천석고왕을 고치겠다, 고치지 않겠다. 자연을 향한 극진한 사랑을 의미하는 바로 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언학이에요. 언학. 여러분, 언학이라는 것은 학문수양과 관련이 되고 있죠? 학문수양과 관련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도, 옛날 선조도 나를 못 봤어. 나도 옛날 선조를 못 봤어요. 하지만 고인을 못 뵈도, 여러분, 옛날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어. 고인을 못 뵈도 가던 길이 앞에 있다. 이거 뭐예요? 연쇄법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까지 끝냈는데 계속 이제 말을 만들어 갔죠, 사람들이. 여러분, 연쇄법이에요. 고인도 나를 못 보고, 그리고 나도 고인을 못 봤는데 고인을 못 뵈도 가던 길이 앞에 있고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까 아니 가고 어찌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꼬리를 물고서 말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쇄법이 쓰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인을 못 뵀어요. 옛날 선조들을 못 뵀지만은 옛날 선조들이 연구했던 학문의 경지, 그리고 옛날 선조들이 썼던 책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책들을 보면서 지금 학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고인을 못 뵈도 고인이 가던 길, 즉 학문의 길, 고인이 연구하던 길, 학문의 길은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들이 가고 열심히 닦았던 이 학문 수양의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아니 가고 어찌 하겠는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그 고인들이, 선조들이 이어나갔던 그 학문의 길을 나도 열심히 이어나가 보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수양의 정진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다 가다를 의미합니다. 옛말로 가다. 그 다음 언학입니다. 언학.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한 3년 전쯤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아, 제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일을 좀 했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 길이 또 저한테 맞는 길 같아서 다시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19기 생각이 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가던 길. 이 가던 길, 어디를 가던 길이에요? 학문에 정진했던 길을 말하죠. 학문에 정진했던 그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었어요.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 가서 다니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다니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어디 가서 다니다가 어디서 놀다가 이제 왔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 가서 다니다가 이제서야 돌아왔느냐? 이제서야 돌아왔으니 여러분 연대 다른데요. 다른데. other예요. other. 다른데에 마음을 먹지 않겠다. 내가 뭐 방황하다가 다시 이 길로 간신히 온 거야.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역시 무엇입니까? 학문 수양에 힘쓰겠다는 다짐입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작품은요. 이황의 도산 12곡 연시조 함께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언학입니다. 역시 언학이에요. 청산, 푸른 산 어찌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푸르르냐. 흐르는 물 어찌하여 그렇게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저렇게 계속 흘러가느냐.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 항상 푸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고상청하리라 라는 것은 그저 변함없이 쉬지 않고 저 청산처럼 저 유수처럼 계속 학문 수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지는 자연예찬이고요. 언학은 학문 수양의 정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어 풀이책 하면서 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우리 도산 12곡의 제10곡과 제11곡을 읽고 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10곡과 11곡 요거였죠. 학문 수양의 길을 몇 해나 버려두고 이제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느냐. 푸른 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며 흐르는 물을 또 어찌해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느냐. 우리도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시조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새로운 도전거리를 찾는 맥락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서 학문 수양의 정진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나왔는데 맞아 볼게요. 자연을 경시하고 개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대인들은 자연을, 그쵸?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흐르는 물을 그리고 푸른 산을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가치로 삼아야 할 것들을 지금 발견해내고 거기서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섬세히 관찰하여 그 속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화자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면서 앞으로의 다짐을 하는 화자의 태도는 오늘날 앞만 보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아, 내가 이 길을 두고서 옛날에 이렇게 방황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딴 마음 먹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자기 성찰 태도를 갖고 있는 거, 가지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시조를 통해서 연결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도 화자처럼 이전까지의 삶을 반성할 거야. 한눈 팔지 않을 거야. 딴 데 가지 않을 거야. 정말 빨리 열심히 굳건하게 해서 빨리 군무원시험 합격할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이 시조를 보고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작가가 생략돼서 작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으로 지금 해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흥의 작가는 바로 누구다? 만흥의 작가는 윤선도이다. 윤선도. 윤선도. 여러분 어부사시가 윤선도 써주세요. 2008년 군무원에 기출됐던 작품입니다. 우리 연시조고요. 역시 이 만흥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말 자연을 향한 흥이 넘쳐나는 거죠. 자연 친화죠. 그리고 어떤 한가로운 자연 안에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우리 윤선도잖아요. 윤선도 유배를 뭐 가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임금님을 향한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수관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뭐 초가집이 뭐 정말 좋은 집은 아니죠. 뭐 초라한 집을 그렇게 하나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그렇게 웃는다 한다마는
그 남들은 웃는다 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남들은 그죠 웃는데요. 너 그렇게 뭐 초라하게 뭐 초가집 하나 쥐고 그렇게 사는 것 좀 웃기다야 이러면서 비웃는데요. 그런데 이 모자란 이 내 생각의 뜻으로는 이게 내 분수이고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내 짧은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뜻은 이게 내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빈낙도하는 삶이죠. 초라해 보이지만은 뭔가 왜 갑자기 그 말 생각이 안 나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자기 분수에 맞는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는 게 내 분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이수를 볼까요? 보리밥 풋나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박한 음식을 말하죠.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고 그 후에 바위 그 물가에 앉아서 실컷 논다. 근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할 게 없다. 뭐 그 밖에 일 내가 뭐 부러워할 거 있냐. 나 그냥 자연 안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자연 안에서 그냥 사는 이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분이고 만족스러운 거지. 그 밖에 부러운 일 없어. 하지만 부러운 게 조금 있을 것도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안 부러워!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안 부러운 사람 없다? 조금 뭔가 부러우니까 나 안 부러워 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 안 부러운 사람들은 언급도 안 해. 근데 여기서 그 밖에 남은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 부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 안에서 해석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연에서의 분수에 맞는 소박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볼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거든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부산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부산에 그 바다가 보이는 그 아파트에서 이제 지인이 살고 있어서 이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층수가 높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뷰가 보이는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그 바다가 쫙 보이는 데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탁자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정확하게 윤선도의 제 3수가 떠올랐습니다. 잔들고, 나도 잔을 들고 있었으니까 잔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던 이미 온들 반가움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워하던 이미 온 것보다 그렇게 먼 산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나에게 더 크다. 말씀도 하지 않아. 그리고 뭐 웃지도 않아. 그래도 못내 나는 그 먼 산을, 그 자연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고 누가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뭐 옛날에 뭐 잘 살았다는 그런 사람이 이만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소부 허유가 아주 야같다. 아이고 그냥 되게 멍청한 줄 알았더니 뭐 야같다 이거예요. 소부 허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요임금 시대, 중국의 요임금 시대에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하죠. 근데 요임금이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 어떤 왕위로 물려받을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님을 알고 이제 어디를 갑니까? 허유에게 가서 막 이제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허유는 이제 은둔하면서 살기를 소망했지, 절대로 이제 그 정계에 진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임금이 와가지고 막 설득을 하니까는 나는 절대로 이제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옮겨가는 곳마다 자꾸 이제 임금이 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 내 후계자가 되어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요 소리, 세속적인 소리를 들었다 해서 막 물가에서 막 귀를 씻고 있었어. 근데 지나가는 소부가 이 허유한테 왜 귀를 씻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는 내가 자꾸 이제 그 세속에 나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씻고 있다라고 하니까 소부가 허유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 은근히 은둔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은둔하면 임금이 너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겠어? 너 정말 그런 거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은둔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이제 말을 하는, 훈계하는 말을 합니다. 다 대단하죠. 유임금도 대단하고 허유도 대단하고 소부도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은둔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최고니까. 저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즐기는 게 생각해보니까 최고니까는 너무 대단한 사람들 같아. 이렇게 은둔한 사람들이. 아마도 님천 한흙을 비길 곳이 없애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안에서 즐기는 흥을
정말 비길 곳이 없다. 정말 최고다. 그래서 자연 예찬적인 작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가집 지어서 남들이 비웃는다 하니까 뭐 어리석은 시골 사람이 내 생각에는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고, 그리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서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놓으니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까 그리하던 이미 온다는들 반감이 이러하겠느냐. 말씀도 웃음도 없지만 나는 그렇게 자연을, 산을 좋아한다. 누가 자연이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이제 와서 해할아버지 소보허위가 야같구다. 아마도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정취가 정말 최고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맥락이죠. 여러분,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의 띠집은 바로 초가집을 말하는데, 그렇게 띠집을 짓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산수와 더불어,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자 하는 화제의 바람을 알 수 있다 맞고요. 보리밥 풋나물은 소박한 음식을 말합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띠집에 거처하는 화제의 검소한 생활상, 소박한 음식을 바라고 있고 소박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박한 그리고 검소한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맞아요.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는 것을 통해서 산수간에 생활하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다. 그쵸. 물가에서 정말 실컷 놀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잠들고 혼자 앉아 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잠들고 혼자 앉아 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자연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도 뭐 임을 그리워한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임이 온다 한들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만은 즐기는 것보다 못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느라,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강조해서 말하느라 지금 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이제 헤어든, 그죠, 소보허위가 야같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 안에서의 지금 자연 친화적인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화제의 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보사시사, 역시 윤선도의 작품입니다. 사시가 뭐예요? 사시가 사계절을 의미하죠. 사계절. 그래서 이렇게 연시조, 봄 열수, 여름 열수, 가을 열수, 그리고 겨울 열수에서 전 40수의 어떤 계절감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부사시사예요. 어부. 그래서 어떤 강촌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바다라든가 어떤 강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대구법, 그리고 반복법, 그리고 원근법, 그리고 의성어의 사용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을 했고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 생활의 여유와 흥지, 역시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게요. 지금 여음이 있는데 이 여음이 출항부터 이렇게 배를 띄워가지고 타고 나가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떠라, 배 떠라, 배 띄워라, 다 들어라, 닻을 올려라, 돛 달아라, 돛을 달아라, 이어라, 이어라, 저어요. 계속 돛 지어라, 그쵸? 내려라. 그리고 배를 세워라. 그리고 배를 메어라. 그리고 닻을 내리고 배를 대어라. 이렇게까지 가서 우리가 어떤 출항에서 귀향까지 과정으로 수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맥락을 여음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춘사입니다. 계절감, 봄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우는 것이 뻐꾸기냐? 저 푸른 것이 버들숲이냐? 막 뻐꾸기가 울고, 그리고 푸릇푸릇 이제 버들숲이 이제 한창인 거죠. 이어라, 이어라. 이제 뭔가 노를 젓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촌 두어집이 이 안개 속에 보일랑 말랑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안개가 쫙, 이게 뭐, 우리 물가에는 원래 안개가 많이, 물안개가 끼잖아요. 그래서 물에 이제 많이 안개가 끼고, 그리고 저기 이제 멀리 있는 어촌집이 이제 보일랑 말랑 굉장히 아름다운 한편의 어떤 동양화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지극총 어사와는 바로 후렴구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뭔가 의성어예요. 노를 젓는 소리를 의성어한 표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맑은, 깊은 그런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어논다라고 했어요. 버들숲과 뻐꾸기가 바로 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사, 여름이에요. 그치? 연잎에 밥을 싸두고 반찬이랑 장만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잎에 밥을 싸두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청양잎은 썼노라, 써있노라, 녹사에는 가져왔느냐. 이제 뭐 청양잎이라는 거, 녹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삿갓과 같은 것과 그리고 비옷을 말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장마철이 껴있기 때문에 비를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온느냐. 지극총 어사와 그리고 무심한 백구, 그쵸? 저 갈매기는
내가 쫓는 것인가, 제가 쫓는 것인가, 어떤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백구가, 저 갈매기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갈매기가 날아갈 때 내가 이제 갈매기를 따라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갈매기를 쫓는 건지, 저 갈매기가 나를 쫓는 건지, 자연이 나를 쫓는 건지, 내가 자연을 쫓는 건지가 이제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드러나고, 그렇죠? 무라일체죠. 저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잎에 바람이 나니, 그 나무 뭐 잎에 이제 바람이 나니, 봉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환기를 위해서 조그맣게 뚫어놓은 어떤 창과 같은 것을 말하죠. 봉창이 참 서늘하구나. 돛따라라 돛따라라 여름바람이 정할 소냐, 가는 대로 배를 시켜라. 우리 하사인데요. 여름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연히 하사임을 알 수가 있죠. 마른 잎에 바람이 나니까 봉창이 서늘하구나. 이제 봉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환기를 위해서 조그맣게 뚫어놓은 창가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여름이 좀 더운 계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강가에서는 좀 시원한 바람이 때때로 잘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서를 이제 강으로, 계곡으로, 그리고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봉창이 서늘하구나. 돛따라라 돛따라라 여름바람이 정하다. 그쵸? 항상 뭐 일정하겠느냐. 그냥 가는 대로, 바람 가는 대로 그냥 배를 움직여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북포든 남강이든 어디 안이 좋을 소냐가 어디든 다 좋을 것 같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후렴구잖아요. 이 후렴구를 제외하면은 초장, 중장, 종장의 어떤 평시조의 그런 구성과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사, 가을 노래입니다. 수국이라고 했어요. 물나라라고 했는데 저희 어촌을 말하죠. 이렇게 수국에 가을이 드니까 고기마다 살쪄 있다. 이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계절이 바로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그 설날에 차례 지낼 때, 그리고 가을에 이제 뭔가 차례를 지낼 때 그 모습들을 보면은 확연하게 그 상차림이 다르죠. 정말 가을은 너무나 알록달록한 색색의 음식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다 뜰어라 만경창파에 실컷 한번 놀아보자꾸나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맑고 그리고 이제 넓은 그런 물에 실컷 한번 즐겨보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인간을 돌아보니, 지금 여기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어촌은 자연세계를 말합니다. 이 자연세계에 내가 지금 푹 빠져있는 상황인데 저기 인간세계, 세속적인 것을 돌아보니까 멀수록 더욱 좋다. 즉 자연과는 가까워지고 싶고요. 그리고 세속과는 멀어지고 싶은 시적화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세속적인 세계는 그냥 멀면 멀수록 좋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눈이 오는 줄 몰랐어. 그래서 아침에 막 바쁘게 막 준비하고서 밖에 딱 나갔는데 간밤에 눈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눈으로 확 덮여있던 그런 생소한 느낌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거죠. 간밤에 눈이 확 갠 후에 뭔가 다 달라져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는 만경유리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아주 맑은 바닷물, 그 물에 이렇게 눈이 내린 모습을 만경유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천도목산, 산에도 이렇게 눈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눈 쌓인 모양을 천겹으로 쌓여 있는 옥산과 같다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선계냐, 신선이 사는 세계냐, 아니면은 불도의 세계냐. 어쨌든 인간의 세계는 아니야. 왜냐면 너무 beautiful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간다. 쉼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배를 붙여라. 가는 눈이 내리고 뿌린 그런 길에 날이 져서 노을이 지는 붉은 곳, 흩어진 데 흥에 넘쳐 걸어가서, 그리고 눈이 온 달이 서봉으로 딱 넘어갈 때 송창, 우리가 소나무에 딱 기대어서 한번 이 풍경을 즐겨보자꾸나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부사시사 같이 살펴보셨고요. 해석하면서 같이 공유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춘사 그리고 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시면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 대구법, 그리고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구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지국총, 어사화와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다 들어라라는 그런 염구와 같은 것들이 청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대구법만 한번 춘사, 사나, 하사 이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볼게요. 연잎에, 이걸 안 본 거, 우리가 해석을 했죠. 본문으로 볼게요. 하사, 연잎에 밥을 쌓아두고 반찬을 한 장만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구법이라는 거죠. 내가 쫓는가, 제가 쫓는가. 이렇게 이제 앞절과 뒷절이 대응을 이루는 부분을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이 형식적인 부분이고 그냥 짝을 맞추고 있는지 비슷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법은 보기에 있으면 바로 올라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되겠어요. 근데 훈민가입니다. 훈민가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제 거의 시조가 서정갈래라고 했죠. 서정갈래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한 그런 갈래를 우리가 서정갈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훈민가 같은 경우는 약간 계몽적이고 교훈을 주기 위한, 백성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예요. 우리가 사실 뭔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노래로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소유격 대명사 외울 때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I, my, me, my, you, you are you, your, his, he, me, ours, ours 이렇게 외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왕 이름 외울 때도 그랬고, 따라서 이제 글도 모르는 그 무지몽매한 그런 백성들에게 어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규율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역시 정철의 작품입니다.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고요. 게다가 이제 백성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백성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명령문보다는 청유문이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장하는 백성을 계도하기 위한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쵸, 신이로움, 그쵸, 친구와 관계의 신이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남으로 삼긴 중에, 그죠, 내가 아니야, 남이야, 남으로 생긴 중에 벗처럼 신의가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나의 옳지 않은, 외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말하죠.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글은 잘못된 일을 다 헤아려서 다 이르러서 말을 해준대요.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나의 나쁜 점을 말하는 건데 나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잡히지 않아요. 그렇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웬일을 다 이렇게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이 그 벗 아니면은 어떻게 사람 될 수 있었겠느냐? 사람이 안 됐겠지. 저렇게 나의 그런 일까지 다 지적해주고 나를 고쳐주는 벗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부타동사의 타자가 뭐죠? 그쵸? 게으를 타자입니다. 한자 특강 꼭 들으세요. 예. 게으를 타자인데, 게으름 없이, 그쵸? 우리가 이제 뭔가 아주 근면하게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다 샜구나. 오늘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면은 호미를 메고 일을 하러 가자꾸나. 가자 쓰라. 여기서 가자 쓰라. 이게 바로 청유문의 어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논을 다 메었거든. 네 논 좀 또 내가 메어주마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근면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상호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동을 말하고 있어요. 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 먹여를 보자꾸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계속 일을 하는 근면 성실한 그런 농민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붕우유시 부타농상 에서 담고 있는 어떤 그리고 부모를 향한 마음, 노인을 향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신들과 그런 내용들을 교훈적으로 전달하는 글이 바로 훈민가 연시조죠. 역시 마찬가지로 연시조가 되겠습니다.
16수의 시조가 다 이와 같은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 유교윤리에서 지켜야 되는 덕목들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 시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시조부터 출발해서 연시조까지 잘 보셨고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갈래이고 지금 현대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원문문학의 대표 갈래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